예, 고용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소득분배 지표 역시 10년 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지표를 두고 여야의 해석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책임자들의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 열리는데요. 어제 태풍으로 마지막 TV 토론회를 취소한 후보들, 오늘은 기자회견과 간담회 등을 통해 막판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관욱 개명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항소심 결과는요. 국정농단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징역이 1심에서는 24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형량이 더 올라갔습니다. 글쎄요, 이 이유를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뭐 재판부는 주문해서 민주주의의 본질 훼손 또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겼다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역시 불출석을 했습니다. 교수님, 일단 형량하고요. 그다음에 불출석한 거 여러 가지 지금 상황 2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형량이 오히려 늘었죠. 1심에서 오히려 2심으로 갈 때는 오히려 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늘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엄중하게 이번 혐의를 봤다, 2심에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헌정 질서를 지킨다는 것을 선서하고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본인이 스스로가 이제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뭐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사법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계속 비협조적인, 그러니까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도 사실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법에 준수를 하고 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법을 좀 이제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재판부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도 결국에는 형량이 오히려 늘어나는데 또 하나의 요인으로 또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이번 선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뭐 형을 받는 사람이 항소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일단 약간의 체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나중에 뭐 정치적인 해법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 형정의 그 발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런 것들은 후대 사람들이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심에서 징역 25년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24년이었기 때문에 일단 1년이 좀 가중이 됐고요. 벌금도 1심에서는 180억이었는데 2심은 200억입니다. 20억 정도 가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특활비하고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있었잖아요. 그게 8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도합 32년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33년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11시에는요, 최순실 씨도 안종범 전 수석의 또 재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두 사람의 어떤 항소심 선고 결과 또 이후에 쓸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1심하고 2심이 판단이 엇갈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량의 한도가 있을 법도 한데 실제로 여론을 보면 또 재량의 한도가 너무나 없다라는 게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현명해가지고 개인에 대한 뭐 징벌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법 질서를 어떻게 지키느냐,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법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 질서나 국가의 안위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어디에다 더 비중을 둘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엇갈린 판결에도 다 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게다가 지금 관련된 뇌물 준 사람은 유죄를 하고 뇌물 받는 사람을 무죄로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이 뭐 한참 동안 연말까지 계속 뭐 대법원까지 갈 테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뭐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이재용 부분. 부회장 같은 경우 이번 재판에서는 지금 영재센터 같은 경우 묵시적 청탁이 인정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특활비 같은 경우가 새로 추가적으로 있지만 또 김기춘 뭐 전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 거래 부분도 예. 다시 소송이 일어날 이제 이 공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형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좀 예단하기 좀 쉽지 않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 공판 오늘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24년이었는데 2심에선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고요. 벌금 180억 원이었던 것이 오늘 2심에서는 200억 원으로 증액됐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또 최순실 씨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속보가 들어온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다른 또 정치권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지표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가계소득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이 결과 역시도 가히 좀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가 이제 이 정부가 사실은 서민들의 소득이거든요. 서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서 이들은 가처분 자산을 이제 소비하는 양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수 시장을 이제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져간 건데 그래서 이제 서민들에게 소득을 더 가져가는 최저임금을 올려준 그런 경향이 됐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올라간 부분이 오히려 고용도 저하시키는 효과가 발생이 됐고 거기에 연동해서 또 소득까지 왜냐하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만큼 이제 소득이 줄어드는 예. 그런데 아주 안 좋은 현상은 뭐냐면 저소득층의 어떤 소득이 줄어드는 거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고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극화, 그러니까 하위 20%와 상위 20%가 현격하게 더 격차가 커지는 예. 소득의 격차,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런 거는 뭐 경제 문제에서 이제 사회 문제로 이전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가 이제 읽어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심각한 효과가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고 빨리 정부가 이제 치유를 해야 되는,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실업 통계 발표됐을 때 뭐 청와대나 정부도 적지 않게 놀랐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소득 통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 많은 정권 초기부터 반대쪽에서 굉장히 많은 경고의 얘기도 있었고 경계의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성적표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반응성의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전 정권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다 해가지고 좀 사이다 같은 정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출범한 정권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1년의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간다 이러면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는 결국은 국민 경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질적으로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4년 가까이가 남았으니까 이 사이에 어떻게 국민 경제를 이어가야 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해요. 사실 지금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계속 경제를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수의 범위는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런데 내수 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뭔가를 경제의 원동력을 삼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뜻 받아들이긴 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믿고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성적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고용률도 떨어지고 지금 소득 양극화도 더 심해지고 결국은 지난 그 10년 동안의 야당의 집권 또는 자본가에 대한 뭐 음모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더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이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가야 할지
땜빵이 아니라 그리고 뭐 혁신주도 성장에 소득 성장 이걸 같이 해야 한다라는 레토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 어떤 그 모델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공감대를 해야지 경제는 심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은 각계 요소에서 너무나 심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권이 앞으로 4년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좀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소득 주도의 어떤 소득의 재분배에 따라서 어떤 저소득층의 어떤 보완을 하는 그런 정책을 사실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성장의 아주 중요한 어떤 동력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혁신성장이라는 게 또 한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도 사실 별반 효과가 지금 안 발생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경기가 전반적으로 이제 침체돼 있다 보니까 소득을 이제 좀 높여서 이 저소득층이 이제 가질 수 있는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진 거죠.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이제 많이 못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럼 다시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30대 기업이 지금 사내 보유금이 65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소득이 계속해서 소수에게 이 결집되는 이런 장면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인데 이걸 계속해서 답습한다 그러면 내수 시장은 계속 망가지고 일종의 균형 발전이 안 되는 중소기업은 계속 하청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 부분에서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국면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절차적으로나 조금 속도가 좀 완만하게 해서 이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을 좀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 예컨대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어도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올린다 그러면 그것들이 감내가 되고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나가버리는 이런 장면들이 벌어진 것이고 그거를 지금 뒤에 이제 막 해보려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인더스트리 4.0 같은 게 있는데 4차 이제 미래 산업 동력 같은 것들을 먼저 개발하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득 주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를 원인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경제가 막 성장하고 그 거품 논란이 있을 때도 소득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득 자체를 또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 그 전도된 사고방식이죠. 그러고 아까 혁신 성장 말씀하셨는데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규제 개혁입니다. 그리고 기업 기살리기예요. 지금 분위기에서 규제 개혁은 과거에 여당에서 계속 막고 있다가 이제 또 다시 규제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아니 뭐 그걸 왜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러고 너희는 왜 그렇게 하느냐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기업은 지금 이 기업을 막 압박하는 모든 기관에서 기업을 압박하는 사회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예산을 늘려서 여당에서는 재정 확대시켜서 경제 뒷받침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은 오히려 책임자들 해임을 시켜야 예산 통과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그들의 역할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 맞는데 사실은 수권 정당이 되고 조금 더 신뢰를 얻으려면 이렇게 뭐 국가주의니 뭐니 이렇게 좀 혼돈이 가는 그런 어떤 얘기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대안적인 걸 제시한다. 지금 현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점이 뭐가 문제고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적 입장에서 훨씬 더 지지율이 신뢰도가 더 가고
차기에도 더 많은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특정 몇 명의 어떤 사람들 인사를 좋지 않으면 난 협치 안 해줄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상당히 뭐 이걸 압박이라 그러나 더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은 좀 제1야당이 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모양새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 수장들의 책임론 그 부분은 뭐 글쎄요 여야 쪽에서 어떻게 판단하는데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게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기자회에 나와가지고 제가 적절한 시기에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 이 사의 표명 논란이 좀 있었어요. 청와대와 이제 기재부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개각 대상에 김동연 부총리가 제외될 거라는 관측이 좀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제 사력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힘들다는 거죠. 장하성 실장, 투톱이라고 얘기하는 장하성 실장도 우리 사령탑은 김동연 부총리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했죠. 그런데 그 사령탑이 지금 사의 표명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다가 공개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 정말 책임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나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계속 경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좀 무마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갈등은 없다 또 빗셀 틈 없이 협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사의 표명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해법에 대해서 경제사령탑이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해법이 있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헛슬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서 그만두지 않으면은 이러면 정말 경제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독박 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김동연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참모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진짜 그만둔다라고 하면 야당은 참모뿐만 아니라 그 윗선까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부 전체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우리 경제가 점점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무엇인가 선수도 바꾸고 방향도 좀 전략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뭐가 바뀌었구나 이제는 뭐 기대를 해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뭐 면피를 하기 위해서 사의를 표명했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동의되는 부분은 뭔가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현 정부가 지금 어떤 이 고용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소득의 어떤 격차라든가 이게 가장 중대한 지금 해야 될 과제인데 이 부분을 장단기적으로 좀 우리가 가시성 있는 플랜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때쯤이면 어떻게 되겠구나, 저때쯤이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보다 명료하게 좀 보여준다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갖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이제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갈등설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키겠다는 로드맵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개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개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나오고 있고 뭐 중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짚어봐야 될 것이 협치 내각 이번에 좀 어렵게 됐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번에 협치 내각이 안 된 건 뭐가 문제였을까라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협치는 반대자하고 하는 거죠. 사실은 소위 말하는 우군들하고 하는 게 협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협치 내각 얘기하는 것들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그런 뭐 대연정이나 이런 것들에 비교해서도 굉장히 뭐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이번에 협치 내각 문제도 애초부터 얘기하기를 이게 무슨 협치냐 이런 야당에서 소리가 또 나왔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긍하고 그러긴 쉽지 않은 것 원래부터 같아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는 그래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지금도 이게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협치라고 하는 건 다 좋은 거죠. 문제는 책임 정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뭐 여러 가지 기제들을 활용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현 정권에서 그야말로 야당의 얘기하는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개각을 함에 있어서 인사가 메시지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뭔가 국정 변화가 있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소야대 입장에서 뭐 여권은 어떻게 해도 협치가 필요하죠. 그런데 협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두 가지 장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개혁입법 연대 그리고 이제 연정 이런데 개혁입법 연대라는 거는 국회 내부에서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의 것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연정은 내각뿐만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내각까지도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야당의 어떤 의원들을 입각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공식화해서 사실은 야당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럴 때 이제 가시성도 훨씬 높아지고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도 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리고 김무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